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결핵 환자와 함께 지내는 가족은 일반인보다 결핵 위험이 17배나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진을 받을 경우 결핵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환자의 가족 13만 8,3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가족 접촉자가 검진을 받으면 미검진자에 비해 결핵 발생 위험을 60%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가족 접촉자가 검진에서 잠복 결핵으로 확인돼 치료하면 치료하지 않은 경우보다 결핵 위험을 74% 줄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50세 이상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알코올 의존도가 높을 경우 무릎 골관절염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희대와 동국대, 자생한방병원 공동연구팀이 50세 이상 7,100여 명의 알코올 사용장의 선별 검사 결과를 4개 등급으로 나눠 살펴봤는데요.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상등급과 4등급의 음주군은 술을 마시지 않거나 의존도가 낮은 1등급에 비해 무릎 골관절염 위험도가 각각 1.46배, 1.54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50대부터 무릎 관절염에 취약해지기 쉽다며 음주 횟수와 양을 줄이는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면 출산 후 산모의 당뇨병 발병률이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이 임신성 당뇨병을 갖고 있는 산모 100여 명을 3년 이상 추적 관찰했는데요. 수유를 한 산모들은 수유를 안 한 산모에 비해 베타세포의 기능이 개선되고 혈당 수치도 낮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베타세포의 기능 향상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서 모유 수유의 효과는 수유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전했습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중년 여성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가슴 통증으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은 55세 이상 폐경 여성 6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허리둘레가 85cm를 넘는 복부 비만 그룹의 관상동맥 질환 유병률은 55%로 복부 비만이 없는 그룹이 기록한 41%보다 높았는데요. 연구팀은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데 이는 복부 내장의 체지방 재분포를 촉진하고 동맥 경화를 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쿠키 브리핑,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습니다. 생활 방역 체계 전환을 맞아 정부가 일상생활 속 실천을 당부하는 세부 지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재양성과 관련해 바이러스가 재발한 것은 아니며 감염력도 거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 전파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인구 면역도 조사가 전개됩니다. 국민 건강 역량 조사를 통해 확보되는 혈액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입증되면 특례 수입을 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언제든 확진 환자 발생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체계는 하루 신규 환자 추이에 따라 단계가 달라지는데요. 낮은 1단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우리 의료 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5월 6일부터 일상생활과 경제 사회활동을 하면서 감염 예방 활동을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와 모임 등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3월 22일부터 전개된 지 45일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모임이나 외출, 행사 등이 허용됩니다. 국립공원,
실내 체육시설, 미술관, 공연장, 또 복지관 등 그간 출입이 제한됐던 공공시설도 새로 마련한 방역 지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며 학교나 어린이집도 순차적으로 등교를 추진합니다. 방역 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은 됐는데 그렇다면 이후 거리두기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중요한 내용은 다를 게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상황별 지침을 보면 아프면 집에서 쉬고 활동 중에는 사람 사이 최소 1m 이상 간격을 둬야 합니다. 사람이 몰려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쓴 채 최대한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주기적 소독과 환기, 그리고 손 씻기나 기침 예절 준수도 역시 중요한 수칙입니다. 사무실에서는 개인용 찻잔을 쓰고 회의는 가급적 직접 대면하지 않는 영상회의나 전화회의 방식이 권장됩니다. 기차,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한 좌석씩 뛰어 예매하고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도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씩 뛰어 앉아야 합니다. 더불어 종교시설에선 단체 식사를 자제하고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선 소리를 내 호객 행위를 하거나 선착순 이벤트를 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완치된 뒤에 며칠 뒤 다시 검사를 했더니 양성 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잇따랐죠. 관련해서 이 재양성이 됐더라도 이는 바이러스가 재발한 것은 아니며 감염력도 거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자문하고 있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최근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가능성에 대해 국립보건연구원이 재양성자의 검체에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배양 검사를 해봤는데 단 한 명도 배양된 사례가 없었다며 따라서 바이러스학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임상위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인체 연구나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첫 바이러스 감염 후 생체 내 면역력이 1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됐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완치 또는 격리 해제 후 이뤄진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이어졌는데 이를 두고 바이러스가 다시 살아난 건 아닌지 또 다시 감염된 건 아닌지 그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국내 전파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인구 면역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효과적 방역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동향과 집단 면역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인구 면역도 조사는 이 감염증에 걸린 뒤 면역이 생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작업인데요. 코로나19의 경우 인구의 60% 이상이 감염증에 걸리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집단 면역이란 이 한 집단 내에서 면역을 가진 개체의 수가 많아질수록 면역력이 없는 개체가 감염될 확률도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면역도 조사에선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서 확보되는 혈액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는데 이곳 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선 항체 검사를 먼저 시행할 방침입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입증만 되면 특례 수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항바이러스제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확인됐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미국 식품의약국 긴급 사용 승인은 정식 사용 승인은 아니라면서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 중 중증 환자의 치료에 국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계 당국 및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이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를 정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에 걸린 환자들 중
무증상 감염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언제든 폭발적인 확진 환자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증상이 나타나기 최소 이틀 전부터 높은 감염력이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전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체 감염자의 40%가 확진자가 무증상 상태일 때 전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10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면 이 확진 환자가 증상을 느끼기 전에 이미 4명 이상을 감염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대책본부는 통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서 바로 검사나 추적이 가능한 게 아니라 2, 3일 이상 소요가 된다면서 확진자 1명이 증상이 나타난 뒤에 발견된다면 밀접 접촉자의 90% 이상을 찾아내 격리해야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코로나를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올겨울 다시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라고 걱정을 하지만 방역 당국으로서는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코로나19가 다시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앱을 통한 배달 음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위축된 외식업계와 달리 배달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 시장에 켜진 청신호가 우리 몸에는 적신호를 보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시켜 먹는 배달 음식은 고나트륨, 고지방, 고칼로리의 식품들이 많습니다. 가끔 먹는 것은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과다 섭취하면 비만, 성인병,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경우에는 더욱 식생활 습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죠.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한석원 교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표적인 행동은 식후 바로 눕는 것이라며 식후 바로 눕게 되면 위 속의 내용물이 위와 식도의 연결 부위 가까이 위치하고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에 비해 위와 식도의 낙차가 현저히 낮아진다. 이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우리 몸의 위와 식도 사이에는 조임근이라고 불리는 하부식도 괄약근이 있습니다. 이 하부식도 괄약근은 평상시에는 꽉 조여 있다가 음식을 삼킬 때와 트림할 때만 열려서 위의 내용물이 역류하지 못하게 막죠. 하지만 하부식도 괄약근의 힘이 약해지거나 부적절하게 열리며 위산을 포함한 위 내용물이 식도로 넘어오기도 하는데 이를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식도 역류가 발생하면 위산과 위에 있는 음식물들이 식도나 후두를 자극해서 가슴쓰림, 신물 역류, 음식 역류는 물론 기침, 쉰 목소리, 흉통, 목 이물감 등의 증상 역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석원 교수는 위식도 역류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식도염, 식도궤양, 식도협착, 바렛식도, 식도선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식생활 습관 개선 및 조절 그리고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과식, 간식, 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을 조절함과 동시에 식사와 수면 사이 충분한 간격을 두면서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고치시고요. 금주, 금연에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